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좀 좋지가 않죠. 저도 골똘히 이제 큰 그림 하에서 한번 좀 놓고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또 이제 왜 주식이 최근에 좋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어떤 구도 하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증시라는 거는 항상 난관을 주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방향을 찾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3개월 새로 이제 코스닥 증시도 한 20%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한 20% 빠졌다는 거는 많은 종목들이 그 이상으로 이제 빠졌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2차전지 업종 지수는 반토막이 났죠. 업종 지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이제 놓고 본다면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주관을 가진 기준을 가진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투자 대응 관련된 아이디어 그리고 종합적인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 통해서 다음 주 전략 또 올해 마무리를 또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지난 금요일 날 마감 정리부터 해보죠. 나스닥 증시가 1.5% 빠졌습니다. 뭐 다음 주도 이제 그 좀 약세로 출발하게 될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S&P 500 지수도 이제 1.2%, 다우도 0.8% 빠졌습니다. 미국의 증시도 지금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 여파에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결국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분기 단위 뭐 이렇게 좀 단기적인 어떤 단위로는 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영향권 또 이제 매크로 영향권을 또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증시 환경인데요. 이 속에서 이제 큰 흐름들을 짚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증시는 이제 장기 평선은 위에는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그 위에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이 지금 뭐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5% 가까이 왔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들이 여기에 기반한 이탈과 현상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지금 약세 기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구도 자체가 지금 가장 부정적인 증시 어떤 흐름들을 낳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 또 이제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어떤 전쟁 사태, 중동권에서 발생한 어떤 이 사태 자체가 유가에 대한 부분도 전망치를 올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러므로 해가지고 좋지 않은 어떤 영향들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도에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종목이 결국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 또 이제 엔비디아의 또 이제 주도력을 지금 보이면서 상반기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지금까지 또 증시를 끌고 오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도 최근에 조금 좋진 않은 내용,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장기 트렌드로는 이제 명확하지만 성장의 트렌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 두 개의 주도주 이제 전체 이제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축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도 최근에 조금 뭐랄까 그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고 있어요. 중기 이평선을 좀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향권이 좀 크다고 좀 보여져요. 예, 중국을 겨냥한 이제 바이든의 반도체 추가 규제, 엔비디아가 이제 곡소리다.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좀 막히는 그런 추가 규제가 좀 발표됐죠.
미국 상무부가 이제 지난 17일 지난번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저사양, 그나마 이제 저사양 AI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중국 입장에서 좋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았던 그런 흐름인데,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에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등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으로 전달될 위험이 있는 국가 40여 개국에 대한 수출에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요구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잠정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AI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수출기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측면들, 엔비디아가 이제 그동안은 저사양 칩, 이제 미국 정부 규제를 피해서 저사양 AI 칩인 A100, 800과 H800을 수출했다. 이 칩은 기존 A100의 성능을 낮춘 것으로 엔비디아가 미 정부의 수출 통제를 피하는 꼼수로 활용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기준 바로 아래 단계인 일부 특정 칩에 대한 수출까지 사전에 미국 정부에 통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규제를 우회해서 중국으로 이제 미국 반도체 제품이 흘러 들어가는 우회로까지 통제에 나섰다는 것이고, 중국이나 마카오는 물론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에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엔비디아의 향후 그 이제 수요 전망 그리고 실적 전망이 돼서 다소 이제 불확실성을 좀 야기하는 그런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에도 조금 부정적인 기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기인해서 미국의 어떤 증시 또 이제 엔비디아 어떤 주가에도 이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띌 걸로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뭐 테슬라의 어떤 흐름도 보셨듯이 이런 분기 단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슈 단위의 흐름으로 트렌드적인 거는 이제 문제 없지만 영향을 좀 받는 조정 약세의 어떤 빌미 명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의 흐름도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양측 사망자가 이제 6천 명을 넘어선 걸로 파악되다.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재앙은 전쟁이죠. 이 부분이 이제 발생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석유 시대의 어떤 종말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그동안 석유의 시대 속에서 중동 쪽과 굉장히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사우디하고 이제 뭐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석유 관련해 가지고는 달러 연동을 해 가지고 기축동화로서의 어떤 위상을 더 공고히 다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듯이 탄소 제로 정책, 뭐 전기차 시대, 친환경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아랍 국가의 어떤 위상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어떤 이 뭔가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깨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어떤 전쟁 사태도 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이 굉장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금리 시대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저물가 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이 파트너십도 깨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탈세계화죠. 탈세계화고 아주 효율적인 어떤 그 이제 전 세계 경제 구도를, 밸류체인 구도를 깨트리는 어떤 부분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유럽과 또 러시아가 그런 어떤 우호적이지 못한 어떤 관계, 전쟁 사태 비롯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과거 20년과 다른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좀 초래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여기 중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이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죠. 예, 그런 구도가 이제 깨지면서 한국 경제도 이제 이 연동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전체 어떤 경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공급망 체계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세 변경이라든지 진영학적 변경 또 세계적인 어떤 이 변경 이제 변화의 어떤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 붙어서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만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투자 전략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전쟁 났구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어떤 흐름에 굉장히 지대한 어떤 영향들, 흐름들을 좀 낳게 만들 것이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이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는 올해 뭐 이 특이한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전개했습니다. 저는 이 영풍 재지라는 종목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제 관심권에 있던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10배가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 초 뭐 5천원, 6천원 하던 종목이 뭐 작전이죠. 이게 딱 봐도 지금 거래량 수준을 예, 이거 자전 돌리면서 계속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왜 이제서야 뭐 이런 단계에서도 이제 금감원에서 잡아낼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한 물량 이거 이 꼭대기잖아요. 꼭대기에서 지금 뭔가 물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흐름 속에서 털고 나가는 또 이제 걸려든 거죠. 금감원에 이제 걸려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저는 그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좀 됐죠. 미수금이 지금 키움증권 쪽에서 키움증권이 이걸 증거금 100%로 잡지 않고 40% 증거금률 잡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작전했던 사람이든 어쨌든 굉장히 이제 미수거래 이런 것들 총 동원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계속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한가 가서 딱 잠기고 거래저가 정지되니까 이제 증거금 이제 룰에 맞춰서 이제 미수 거래를 했던 계좌들이 싹 다 이제 미수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이게 요 위에서는 지금 2조였다는 건데 아니 이거를 왜 이제서야 그래서 이제 미수금이 한 5천억 정도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폭풍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에 대한 미수 때문에 다른 게 이제 막 같이 또 반대매매 나가고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잡히기는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수금 이제 시장별 예수금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18일, 19일 합쳐가지고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굉장히 한국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이 올해 상반기에도 뭐 그 크게 이제 걸려든 게 있었잖아요. 작전으로. 근데 또 이게 계속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언론에도 굉장히 기사가 크게 됐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 이뤄진다는 건요. 어, 이걸 해서 돈을 버는 수준보다 처벌을 받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이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처벌이 약하게 돌아가는지를 참 알 수 없는 네,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주식시장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또 이렇게 또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되는 게 필요한데 뭐 어쨌든 이런 사태까지 지금 한국 증시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증시가 지금 여기 고점
최근에 이제 7월 26일이죠.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정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낙폭을 보이다가 밑꼬리 그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 투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뭐 영풍 재지 뭐 이런 특정 종목이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여기가 저점인지에 대한 의문,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요. 코스피도 이제 다름 아닐 뭐 이렇게 또 직전 저점을 깰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이제 여기 이제 고점권 이때 대비해서 한 11%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거래 비중이 높았던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업종 지수 자체가 보시면 이때 7월 26일 날 고점 대비해서 지금 45.69% 거의 한 46%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대부분의 종목이 반토막 이상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증시에서 이제 여기서 터졌던 거래대금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라고 친다면 잠겨 있는 거죠. 혹은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반대 매매가 따다닥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은 미국장이 뭐 한 1%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2, 3%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영향권에서 더 이제 변동성을 높이면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뭐 미수금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한국 증시 내에서 이제 저점이 어딜지를 모르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시키는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장 우리는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뭐 수많은 이제 약세 흐름들, 조정 흐름들 뭐 이런 구간들 계속 같이 거쳐왔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떤 투자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쨌든 주식시장의 8월은 하락과 이제 횡보 장세입니다. 상승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해당 기간 안에서만 거래하는 전략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뭐 하락 횡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인드셋으로 주식을 대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 3개월간 코스피는 고점 대비 11.4% 하락했고 코스닥은 20.6%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전지 업종이 아까 보셨듯이 뭐 거의 반토막 45.69%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한국 증시의 경우 미국과 대비하여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이제 경우에도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특정 구간에 급격한 오버슈팅의 구간이 나타나면서 해당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가 늘어나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에 이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단계적 구간 보통 한 6개월 상간이죠. 이 단계적 이제 구간에서 손실자가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커지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 투자의 명분이 희석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특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그 낙폭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뭐 하여튼 그 성장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그런 감정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한국 증시에서 장기 투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특징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착시, 오판인 거죠. 또한 해당 구간 이후 증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투자들의 이탈이 많아진 것도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런 약세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안 하게 되는, 그냥 뭐 이제 사놓은 거 그냥 나중에 뭐 본전 올 때까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투자자가 많게 되는 것도 높은 변동성 때문에 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약세장에서 반복적이지만 이제 유념해야 될 사안은 첫 번째, 투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각 상황마다 해법을 찾아 나가는 대응 게임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집요하게 방법을 찾아내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감정적인 대응으로 계획적이지 않은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은 대중 투자자라는 증시의 패배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약세장 뒤에는 회복되고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는 구간이 오게 되는데, 그런 구간이 올 경우에는 약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업종과 종목이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약세장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런 장에서는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로 생각을 하면서 복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 시장 뭐 이렇게 약세를 경험했다, 겪었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저는 증시내에서 경험을 통해 이제 우리가 뭔가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 봅니다. 결국 이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복귀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현명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약세장이 지나고 나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게 되는 건데요. 그런 투자는 10%도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차후에 이제 조금 더 개선되고 계속 실력적으로도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거라 보고요. 다섯 번째,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과거 모든 하락의 끝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절망적인 분위기와 투매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락이 어디 있냐, 끝이 어디냐, 이건 모르죠, 아무도. 하지만 과거의 모든 하락의 끝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절망적 분위기 그리고 투매가 있었다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전개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제 거의 하락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목별로는 지금 또 다르게 움직이죠. 오히려 안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현재 우리가 보아야 할 변수들과 대응 아이디어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의 하락 변수는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증시 반등 세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그럴 거냐, 이게 모르는 거니까요. 이에 대한 많은 분석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미국 국채 최대 수요처는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근데 어려워요. 그동안 막대한 무역 흑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채를 사는 데 썼는데요. 지금 이제 탈세계 계약 속에서 미국의 제재는 뭐 중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지금 미국 국채 규모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또 국채 거대 수요처, 일본, 또 엔화 약세로 꾸준히 미국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 거죠. 미국의 페드는 금리를 동결해도 지금 보유 국채 규모를 계속 줄이는 QT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문제까지도 뭐 국채 발행해야죠. 어쩔 수 없죠. 시장 유동성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단기 국채 금리를 모두 올리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를 뭐 한 가지의 어떤 팩트 요인으로 이제 해석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이에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이 멈추는 것이 증시의 추세 전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금리의 영향권을 크게 받는 성장주가 시가총액의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큰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데요. 이는 최근 반대 매매성 물량의 출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증시의 하락률을 높이는 영향을 주었고, 또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인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만큼 반대의 경우 강한 탄력을 보일 것이 명확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가장 처참한 구간인 거죠. 국내 증시의 산업 구도가 바뀌고 난 후에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증시가 된 후에는 전체 업종이 반등권에서요, 전체 업종이 다 같이 막 상승하기보다는 특정 업종 중심으로만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으면 증시 반등 시 수익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인지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글로벌 이 경제 구도가 결국은 지금 뭐 석유 시대 종말, 중국 시대 종말, 또 미국 중심의 뭐 공급망 재편과 함께 이제 어떤 산업의 패턴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전략에 담아야 되고, 과거의 증시에서 이게 좋은 성과를 냈다고 그 사람이 계속 성과를 보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그 뭐 가치주로 큰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패턴으로 이제 돈 벌기 쉽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즉 한국 증시에서는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시장 대비 강한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 조정의 어떤 마무리 국면부터 반도체 업종이 지수보다 기술을 견인하든 그런 흐름을 보일 게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 증시 전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퍼 밸류에이션에 이제 요건 다우존스 이제 퍼 밸류에이션입니다. 퍼 밸류에이션의 역수가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어떤 이제 자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대 수급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그리고 뭐 채권 등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자산들이 이동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앙드레 코스탈리나 이런 것 이제 달걀 이론 통해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다우보다 이제 뭐 S&P나 이런 것 중요하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보도록 하죠. 나스닥 100 지수 이제 퍼 비율이 이제 지난 10월 20일 기준으로 9.89 이제 배수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수로 치면 이게 30이라 치죠. 퍼가 나스닥 100이 그러면 30 하면 기대 수익률이 3.3%입니다. 근데 지금 국채 아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거의 5%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높으니 이쪽으로 이제 자산이 대거 이동하는 그런 패턴 흐름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금리가 내려야지만 증시로 자금 유입이 되고 증시가 또 기대치를 더 크게 받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증시 내에서 이제 뭐 실적도 좋아지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치솟으면 증시의 매력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국채금리 어떤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한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과 좀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어떤 증시의 흐름을 조금 부정적으로 낳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고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차트만 보더라도 2011년도 이후 그리고 2018년도 요때도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어요. 요때 대비해서도 훨씬 높은 어떤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단순히 금융시장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전체적인 어떤 구도, 석유시대 종말, 또 중국시대 종말, 또 탈세계화, 또 경제 블록화, 이런 신냉전 시대, 이런 어떤 구도 자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구도라는 거죠.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 수요를 줄이는데, 보유 물량 줄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의 10년의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이 면밀해됩니다. 한국 증시 안에서만 투자를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투자 전략도 상당히 또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업종에 국한된 투자만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무인화로 넘어가고 있고 로봇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럼 그 섹터, 그 업종 안에서 글로벌적인 어떤 기업들, 국내 기업 안에서도 이제 몇 종목 찾을 수 있지만, 글로벌 쪽에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중장기 투자라든지, AI 시대에서 빅테크는 당연히 주도력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또 이제 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구도, 흐름, 환경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고 읽어내는 투자자만이, 그리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이제 조정을 세게 받고 이렇게 좀 빠지고 있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이게 이 금리 수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아까 퍼 밸류에이션의 역수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다. 그게 이제 다른 자산, 특히나 이제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 어떤 비중적인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 표는 이 업종별 퍼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KLX 홈페이지 가면 이제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헬스케어 업종 자체는 지금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의 퍼밸류에이션은 119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의 퍼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119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더 큰 매력도를 낮추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걸 용인해 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더라도 이렇게 또 KLX 2차전지 업종 퍼는 42배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적인 부분이 최근에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더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왜냐면 뭐 50%씩 60%씩 매출 성장 이루고 하니까 높은 퍼가 정당화되고, 뭐 엔비디아처럼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됐는데, 예상보다 좋지 않은 실적들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조정 약세를 더 세게 또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 자체는 시장에서 결국은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낮추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금리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조정의 어떤 빌미를 좀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 구도 안에서도 뭐 항상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고 지금 현상을 냉정하게 좀 분석하고 또 방법을 찾고 하는 건데, 결국 시장이 어떤 약세의 끝을 보이는 거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지만 항상 걔네들이 어떤 툼의 어떤 형태가 전개됐을 때입니다. 그 형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쪽에 시각을 두고 이제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 볼 때, 금리가 이제 여기서 정점을 찍거나 떨어지지 못한다면 사실 금리 민감도 가지는 업종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수준 자체가 여기서 뭐 폭발적으로 추세 상승을 이룰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약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금리 민감도가 컸었던 그런 업종이 차후에는 크게 또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약세 구간에서는 반도체 쪽이 가장 지금 지지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 말에도 뭐 2차전지 업종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결국은 실적적인 그리고 모멘텀적인 사이클적으로도 그렇지만 AI 트렌드가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된 모멘텀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 수급들은 그나마 지금의 어떤 조정 약세 구간에서도 그 트렌드에 부합되는 어떤 반도체 종목에 조금 더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전략, 투자 대응 아이디어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도 이제 미국장 조정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뭐 증시에서 항상 나타났었던 그런 약세의 흐름들, 뭐 조정 흐름들이 있고요. 그런 구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또 이제 전략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노력들, 집요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후에 좋은 상황들을 만드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조금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좀 업로드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좀 난관일 수 있는 그런 증시의 흐름일 테지만 같이 한번 동행하면서 이겨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심박사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